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바이오테크 서밋의 공기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전 세계의 거대 제약사와 신생 연구소들이 자사의 미래를 걸고 차세대 기술을 선보이는 이 자리에서 SJ그룹의 회장 서진우는 제왕처럼 무대 아래에 앉아 있었다. 그의 차가운 표정은 그 누구도 그의 속내를 읽을 수 없게 만드는 견고한 갑옷과도 같았다. 6년 전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비극 이후 그는 오직 일에만 몰두했다. 아내 권희솔이 쌍둥이 아들을 버리고 돈과 함께 사라졌다고 믿는 그날부터 그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그는 배신에 대한 분노를 세상을 정복하려는 야망으로 바꾸었다. 그의 곁에는 이제 오직 천재적인 두 아들, 그리고 SJ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내일 발표될 SJ그룹의 비밀 프로젝트 프로메테스의 성공을 의심치 않았다. 그것은 인류의 질병 치료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적인 유전자 편집 기술로 지난 5년간 수조 원의 연구비를 쏟아부은 그의 모든 것이었다. 그는 이 기술로 아내를 향한 지긋지긋한 그리움과 배신감을 영원히 묻어버릴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바로 그때 무대 위 사회자가 다음 발표자를 소개했다. 다음은 최근 스위스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신생연구소 아스트레아 랩스의 스텔라 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의 시선이 무대 한쪽으로 쏠렸다. 강당의 문이 열리고 강렬한 흰색 정장을 입은 한 여성이 무대를 향해 걸어 나왔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장내의 공기를 미묘하게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지적이면서도 어딘가 위험한 분위기를 풍기는 미인이었다.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빛은 그녀가 단순히 아름다운 학자가 아니라 거대한 야망을 품은 승부사임을 짐작하게 했다. 서진우는 잠시 그녀에게 시선을 주었지만 이내 흥미를 잃고 서류로 눈을 돌렸다. 어차피 내일이면 모두 자신의 발 아래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스텔라 박사가 아스트레아 매트릭스라는 이름의 기술에 대해 발표를 시작한 지 채 3분도 되지 않았을 때였다. 무심하게 서류를 넘기던 서진우의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다. 그의 옆에 앉아있던 연구개발본부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무대 위 스크린에 떠있는 유전자 서열 데이터와 단백질 안정화 공식은 바로 어젯밤 그들이 최종 점검했던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핵심 기밀과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았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본부장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신음소리를 냈다. 서진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거대한 충격과 분노로 하얗게 비어 있었다. 스텔라 박사는 막힘없이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기술의 원리와 잠재적 응용 분야에 대해 설명해 나갔다. 그것은 명백한 기업 스파이 행위의 결과물이자 SJ그룹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선전포고였다. 서진우의 차가운 이성이 분노를 억누르며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내부의 배신자. 이 정도의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인물은 그룹 내에서도 극소수였다. 그의 머릿속에 몇몇 용의자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 발표가 끝나는 즉시 그들을 모두 지옥으로 보내버리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손이 분노로 부서질 듯 쥐어졌다. 그런데 그 지독한 분노 속에서도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기묘하고도 불쾌한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무대 위에 저 여자 스텔라 박사. 얼굴도 목소리도 모든 것이 낯선 여자였다. 하지만 그녀가 복잡한 가설을 설명하며 특정 단어를 강조하는 방식, 그리고 핵심을 짚을 때 자신도 모르게 취하는 미세한 손동작이 그의 잊고 있던 기억 한 조각을 자꾸만 건드렸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고개를 저으며 불길한 상상을 떨쳐내려 했다. 6년 전 그를 떠나버린 여자.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오점이었던 그 여자를 떠올릴 리가 없었다. 그것은 지금의 충격이 만들어낸 뇌의 착각일 뿐이라고 그는 스스로를 세뇌했다. 스텔라 박사의 발표는
학계와 산업계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며 끝이 났다.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기자들은 그녀의 이름을 연호했다. 그녀는 단 20분 만에 바이오테크 분야의 새로운 여왕으로 등극한 것이다. 모두가 그녀의 비전에 열광하고 있을 때 오직 서진우만이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무대 위의 여자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허공을 향해 있었고 그 안에는 모든 것을 파괴해버릴 듯한 검은 분노와 그 자신조차 정체를 알 수 없는 깊은 혼란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옆에 서 있던 비서에게 얼음보다도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저 여자에 대해 알아내. 먹는 것, 자는 곳, 숨쉬는 공기까지 전부다. 스텔라 박사라는 여자가 대체 어떤 인간인지 뼛속까지 파헤쳐 서진우가 서밋 행사장에서 분노와 혼란에 휩싸여 있는 동안 서울의 가장 높은 펜트하우스, 그의 집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폭풍이 조용히 몰아치고 있었다. 6살 쌍둥이 아들 서지한과 서지호는 아빠의 서재보다 더 정교한 시스템을 갖춘 그들의 놀이방에서 아빠의 명령 없이 독자적으로 글로벌 바이오테크 서밋의 내부 보안망을 우회하고 있었다. 형인 지아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세계의 언어를 이해하는 아이였다. 아이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자 서밋의 철통 같던 방화벽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렸다. 동생 지호는 숫자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아이였다. 그는 형이 띄워놓은 화면을 보며 아스트레아 랩스의 발표가 SJ그룹의 죽에 미칠 영향을 실시간으로 계산하며 나지막이 혀를 찼다. 저 여자 보통이 아니네. 아빠 돈을 몇 조나 날려버린 거야. 지호가 감탄 반 걱정 반으로 말했다. 하지만 지아는 기술이나 돈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화면 가득 클로즈업된 스텔라 박사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다. 슬퍼 보이면서도 어딘가 강인함이 느껴지는 눈빛.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눈. 아빠 책상 서랍에 있는 사진 속 아줌마랑 닮았어. 지호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두 아이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엄마의 사진을 아빠의 서랍에서 몰래 본 적이 있었다. 얼굴은 전혀 달랐지만 두 아이는 스텔라 박사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동질감과 그리움을 느꼈다. 아이들은 분노에 찬 아빠의 통화 내용을 엿들으며 어른들의 전쟁과는 다른 자신들만의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파일에 프로젝트 키메라라는 암호를 붙였다. 한편 지구 반대편 프랑스의 한적한 교외에 위치한 권이솔의 집은 쌍둥이의 펜트하우스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그곳은 아이들의 창의력과 자유분방함으로 가득 찬 따뜻하고 생기 넘치는 공간이었다. 세 아이는 각자의 방식으로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큰딸 소은이는 스케치북에 인물들의 표정을 그리고 있었고 둘째 딸 소율이는 작은 드론을 분해하고 조립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막내 아들 소준이는 누나들을 위해 마카롱을 만들며 태블릿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다. 엄마다 국제 비즈니스 뉴스에서 스텔라 박사의 성공적인 발표 소식이 나오자 아이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 카메라는 그녀의 경쟁자로 분노로 일그러진 SJ그룹 서진우 회장의 얼굴을 비췄다. 화면을 보던 세 아이는 동시에 숨을 멈췄다. 그들은 마치 거울을 보듯 화면 속 남자가 자신들과 너무나도 닮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소은이가 재빨리 엄마의 침실로 달려가 낡은 오르골 상자를 가져왔다. 그 안에는 엄마가 소중하게 간직해 온 반으로 찍힌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아이들은 사진 속 젊은 남자와 TV 화면 속 서진우 회장을 번갈아 보았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를 찾은 것이다. 아빠가 왜 저렇게 화가 났지? 엄마한테 아이들은 늘 아빠의 존재에 대해 궁금해했다. 이솔은 아이들에게 아빠가 아주 멀리,
아주 바쁘게 살고 있다고만 말해 주었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화면을 통해 만난 아빠의 모습에 그를 만나야만 한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다. 그들은 즉시 작전 회의에 들어갔고 기계 천재인 소유리가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청소년 로봇 올림피아드 전단지를 찾아냈다. 이거야. 이걸로 서울에 가는 거야. 아이들은 작전명을 프로젝트 피닉스라 정했다. 같은 시각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친 이솔은 호텔 방에서 홀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찢어진 사진의 나머지 반쪽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에는 6년 전 풋풋하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자신과 서진우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복수만을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알고 싶었다. 서진우가 정말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자신을 버렸던 것인지 아니면 그 역시 피해자였는지 그녀의 계획은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아이들이 이미 자신들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운명의 톱니바퀴는 그녀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소란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의 펜트하우스. 지안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움직였다. 그는 스위스의 한 사립학교 데이터베이스에 침투해 놀라운 정보를 발견해냈다. 스텔라 박사가 보호자로 등록된 새 아이의 학적부였다. 권소은, 권소율, 권소준. 세상에, 저 여자아이가 셋이나 있었어. 지호가 휘파람을 불었다. 이거 점점 더 재미있어지는데 2개의 작전, 키메라와 피닉스. 부모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그리고 잃어버린 반쪽을 찾기 위해 5명의 천재 아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서울이라는 거대한 교차점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그들의 필연적인 만남은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프로젝트 키메라는 지체 없이 실행에 옮겨졌다. 서지아는 국제 청소년 로봇 올림피아드 참가자 명단과 전체 일정을 해킹하는데 10분도 차에 걸리지 않았다. 그는 참가자 명단에서 권소은, 권소율, 권소준이라는 3개의 이름을 발견하고 그들의 보호자가 바로 스텔라 박사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들의 일정표에는 국립과천과학관 현장 학습이 포함되어 있었다. 목표 지점이 정해졌다. 동생 서지호는 아빠를 설득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는 아빠 서진우가 헤라라는 여자 때문에 극도로 예민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전공법을 택했다. 아빠, 저희의 지적 발달과 창의력 증진을 위해 이번 주말에는 국립과천과학관에 꼭 가야겠어요. 최신 로봇 공학 기술을 직접 보는 것이 프로그래밍 학습에 큰 도움이 될 거란 말이에요. 아이답지 않은 진지한 말투와 논리에 아들들의 교육에 관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는 서진우는 결국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프로젝트 피닉스의 주인공들인 세 아이는 로봇 올림피아드 참가를 위해 마침내 서울 땅을 밟았다. 그들의 엄마 권희솔은 서밋 이후의 후속 미팅들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아이들은 인솔 교사의 보호 아래 설레는 마음으로 서울에서의 첫날을 맞이했다. 아이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신기했지만 그들의 진짜 목표는 단 하나 아빠를 찾는 것이었다. 대회 첫날 소유리가 직접 설계하고 조립한 로봇 이카루스는 압도적인 성능으로 예선을 통과했다. 인솔 교사는 기쁨에 겨워 아이들에게 자유시간을 주며 가고 싶은 곳이 있냐고 물었다. 세 아이는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외쳤다. 과학관이요, 국립과천과학관에 가고 싶어요. 과학을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그곳은 당연한 선택지처럼 보였다. 토요일 오후의 국립과천과학관은 아이들의 활기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공룡 뼈대와 우주선 모형 아래에서 운명의 5 아이들은 서로의 존재도 모른 채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지안과 지호는 경호원의 감시 아래 로봇 기술관을 둘러보고 있었고 소은, 소율, 소주는 인솔 교사와 함께 같은 공간에 있었다. 첫 번째 만남은 아주 사소한 사건으로 시작되었다. 지호가
최신형 휴머노이드 로봇의 구동 방식에 대해 경호원에게 신랄한 비평을 늘어놓고 있을 때였다. 바로 옆에서 자신과 똑같이 생긴 한 여자아이가 거의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며 인솔교사에게 로봇의 설계 결함을 지적하고 있었다. 이 액추에이터는 토크가 너무 낮아서 복잡한 동작은 불가능해요. 지호와 소율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두 아이는 말을 잃은 채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충격 속에서 서로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주변의 소음이 멀어지고 두 아이 사이에는 비현실적인 정적만이 흘렀다. 너 누구야? 왜 내 얼굴을 하고 있어? 지호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건 내가 할 소리거든. 혹시 최신형 복제 안드로이드야? 소율이 지지 않고 쏘아붙였다. 그 순간 흩어져 있던 다른 아이들이 소란을 느끼고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지안이 동생에게 다가왔고 소은과 소준이 소율의 곁으로 달려왔다. 그리고 마침내 5명의 아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똑같은 눈, 똑같은 코, 똑같은 입술. 머리 모양과 옷차림만 달랐을 뿐 누가 누구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닮은 5명의 아이들. 주변의 관람객들도 이 기묘한 광경을 알아채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충격 속에서도 각자의 방식으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지아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혈연 관계가 없는 5명의 아이가 우연히 만날 확률은 0.1% 미만. 결론, 우리는 가족이다. 감수성이 풍부한 소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속삭였다. 왠지 처음 본 것 같지가 않아. 막내 소준이는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는 듯 가방에서 직접 만든 쿠키를 꺼내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다. 아이들은 곧 서로의 처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엄마는 천재 과학자인데 아빠는 없는 새 아이. 아빠는 대기업 회장인데 엄마는 없는 두 아이. 그리고 그들이 서로의 부모님 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들은 그냥 형제자매가 아니었다. 한나란시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5 쌍둥이였다. 5 쌍둥이가 한자리에 모여 흥분해서 떠드는 광경은 곧 과학관 보안팀의 눈에 띄었다. 완전히 혼란에 빠진 보안 요원은 아이들을 진정시켜 사무실로 데려갔다. 그는 등록된 보호자 정보를 확인하고는 더욱더 머리가 아파왔다. 두 아이의 보호자는 SJ그룹 서진우 회장이었고 세 아이의 보호자는 이번 서밋의 최고 화제 인물인 스텔라 박사였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에게 각각 전화를 걸었다. 같은 시각 서진우는 지루한 이사회에서 그리고 권희솔은 까다로운 투자자들과의 협상 자리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바로 그때 두 사람의 휴대폰이 동시에 울렸다. 발신지는 국립과천과학관. 회장님 아드님들 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사님 따님들 일로 잠시 통화 가능하실까요? 두 사람은 각자 짜증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들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과학관을 향해 차를 몰았다. 서진우는 짜증이 난 상태로 과학관으로 향했다. 그의 천재적인 두 아들이 대체 무슨 사고를 쳤기에 중요한 업무 중에 있는 자신을 이런 곳까지 오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아들들이 기물이라도 파손한 것이라 짐작하며 약간의 훈계와 넉넉한 보상금으로 상황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과학관 사무실의 문을 여는 순간 그의 모든 예상은 산산조각 났다. 사무실 안에는 그의 두 아들 지안과 지호가 멀뚱히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들들과 똑같은 얼굴을 한 3명의 아이들이 더 있었다. 서진우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마치 정교한 거울의 방에 들어온 듯한 비현실적인 광경에 그의 이성적인 사고는 잠시 마비되었다. 그는 자신이 과로로 인해 헛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가 충격 속에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을 때 사무실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 들어온 사람은 바로 스텔라 박사 권이솔이었다. 그녀 역시 인솔교사로부터 아이들에게 작은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참이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5명의 아이들과 그 앞에 망견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는 서진우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난 6년간 철저하게 준비해온 그녀의 모든 계획이 이 예상치 못한 만남으로 인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그녀가 애써 지켜왔던 스텔라 박사라는 차가운 가면이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공기 중에 흐르던 팽팽한 긴장감이 폭발 직전의 압력으로 치솟았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서진우였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5명의 아이들과 스텔라를 번갈아 가리켰다. 그의 목소리는 불신과 분노로 잠겨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장난이라도 치는 건가? 그의 논리적인 두뇌는 눈앞의 광경을 현실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권이솔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새 아이를 등 뒤로 감쌌다. 그녀의 첫 번째 생각은 도망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곳에서 이런 식으로 마주치고 싶지는 않았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몸을 돌리려 했다. 가자 얘들아. 여긴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야. 하지만 아이들은 그녀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싫어 엄마. 저 아저씨 사진 속에 있던 우리 아빠 맞잖아. 예술가적 기질의 소은이가 울먹이며 소리쳤다. 쌍둥이 동생 지호 역시 아빠의 옷자락을 붙잡고 외쳤다. 아빠, 제 말이 맞았죠? 이 아줌마가 우리 엄마라고요. 그리고 얘들은 우리 동생들이고요. 아이들의 순수한 외침은 두 어른이 애써 외면하려던 진실을 사무실 한가운데에 날 것 그대로 던져놓았다. 서진우의 시선이 스텔라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분위기, 그리고 5명의 똑같은 아이들.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하고도 기적적인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는 나지막이 하지만 온몸을 다해 묻고 있었다. 당신 대체 누구야? 권이솔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의 눈빛이 6년간 억눌러왔던 분노와 슬픔으로 불타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스텔라 박사라고 소개하지 않았다. 정말 몰라서 물어요. 아니면 모르는 척 연기하는 건가요? 서진우 씨,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 익숙한 불꽃을 보는 순간, 서진우의 마지막 의심이 사라졌다. 권이솔. 그의 입에서 재처럼 바스러지는 이름이 흘러나왔다. 그녀였다. 얼굴은 완전히 달라졌지만 그 영혼은 분명히 권이솔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쌍둥이가 아니었다. 5 쌍둥이. 그의 아내라고 믿었던 여자가 지난 6년간 자신의 아이들 중 3을 숨겨왔던 것이다. 그의 온몸이 배신감으로 떨려왔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 아이들을 숨겨 6년 동안이나. 그는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지만 이솔은 새 아이를 더욱더 강하게 끌어안으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5명의 아이들은 처음으로 함께 만난 부모의 살벌한 대치에 어쩔 줄 몰라하며 2 사람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과학관 사무실의 직원들은 대한민국 최고 재벌과 세계적인 석학이 벌이는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서진우는 이대로 그녀를 보낼 수 없었다. 그는 출입문을 자신의 몸으로 막아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지독한 혼란으로 뒤엉켜 있었다. 아무도 이 방에서 못 나가. 우리에겐 이야기해야 할 6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과학관 사무실의 숨막히는 대치는 서진우의 전화 한 통으로 정리되었다. 그는 비서에게 자신의 펜트하우스를 즉시 비우고 보안 등급을 최상으로 올리라고 지시했다. 어른들의 살벌한 기싸움에 겁을 먹은 5 아이들과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는 권이솔은 그의 강압적인 결정에 따라
그의 채 올라타야만 했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거대한 황금세장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는 그 화려함과 달리 텅 비고 차가운 공간이었다. 이솔은 지난 6년간 아이들과 함께 꾸려온 따뜻하고 소란스러운 집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 공간에서 과거 자신이 느꼈던 외로움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거대한 집에 잠시 신기해했지만 이내 부모 사이에 냉랭한 기류를 느끼고 조용히 눈치만 살폈다. 마침내 아이들이 다른 방으로 옮겨지고 두 사람만이 남게 되자 서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6년간 쌓아온 배신감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대체 얼마를 받은 거지? 내 아이 셋을 숨기는 대가로 아버지는 당신에게 얼마를 주었나? 그의 잔인한 질문은 이솔이 상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보다도 더 끔찍했다. 그녀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이 남자는 지난 6년간 자신을 아이들을 팔아넘긴 파렴치한 여자로 생각해왔던 것이다. 슬픔이 분노로 변하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돈 당신은 지금껏 내가 돈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버리고 숨겼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떨렸다. 천만에 당신 아버지가 나한테 돈을 주며 꺼지라고 했을 때 난 그 돈을 그 변호사 면전에 집어 던졌어. 그녀는 지난 6년간 가슴속에만 묻어두었던 그날의 진실을 절규하듯 토해냈다. 낯선 스위스의 병원에서 홀로 깨어났을 때의 공포. 5 아이를 낳았다는 기쁨도 잠시 들이닥친 검은 양복의 남자들. 그들은 서진우의 아버지 서태만 회장이 보낸 사람들이었고 그녀에게 차가운 통보를 전했다. 서진우 회장님은 당신과 아이들을 원치 않는다. 5 쌍둥이라는 스캔들은 SJ그룹의 후계자에게 흠집만 낼 뿐이다. 그들은 그녀에게 선택지를 주었다. 거액의 돈을 받고 2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한 채 영원히 사라지거나 아니면 모든 아이를 빼앗기고 빈손으로 쫓겨나거나. 그녀는 모든 아이를 잃을 수 없다는 절박함에 결국 피눈물을 머금고 새 아이를 지키는 길을 택했던 것이다. 당신 아버지가 말했어. 당신이 나와 아이들을 수치스러워한다고. 서진우는 그녀의 이야기에 거대한 충격을 받았다. 이것은 그가 알고 있던 진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야기였다. 거짓말 아버지는 내게 당신이 직접 서명한 양육권 포기 각서와 돈을 받은 영수증을 보여주셨어. 당신이 아이들보다 돈을 택했다고. 그 각서는 가짜야. 난 아무 것에도 서명하지 않았어. 2 사람의 상처받은 진실은 거실 한가운데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고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논리의 천재지안이었다. 2 분의 이야기는 동시에 사실일 수 없어요. 아빠는 엄마가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하고 엄마는 아니라고 주장해요. 그렇다면 그 계약서의 진위 여부가 핵심 변수예요. 아빠, 그 계약서 원본을 지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들의 날카로운 지적에 서진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생각해 보았다. 6년 전 아버지가 보여주었던 그 서류들. 그것은 원본이 아닌 사본이었다. 돈의 이체 내역 역시 자신의 계좌가 아닌 아버지의 개인 비자금 계좌에서 나간 것이었다. 당시 그는 아내에 대한 배신감에 눈이 멀어 그런 세세한 부분들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고통과 분노로 일그러진 이솔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저 눈빛은 돈 때문에 자식을 버린 여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억울함에 떠는 여자의 눈빛이었다. 그리고 6년간 자신의 존재도 모른 채 살아온 3명의 아이들. 그의 분노는 서서히 방향을 잃고 차갑고 끈적한 의심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그는 6년 전 아버지와의 대화를 떠올렸다. 아버지는 유난히 이솔의 문제를 서둘러 덮으려 했고 몇 가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얼버무렸다. 이솔의 절박한 증언과 아이들의 존재, 그리고 희미하게 되살아난 과거에 대한 의심이 합쳐져
6년간 그를 지탱해 온 거짓의 세계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거실을 채웠던 폭풍 같은 분노가 잦아들고 그 자리에는 무겁고 혼란스러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서진우는 창가로 걸어가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더 이상 이소를 탐욕스러운 배신자로 볼 수 없었다. 그녀 역시 자신과 마찬가지로 거대한 거짓말의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몸을 돌려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는 이솔에게 말했다. 오늘부터 아이들과 함께 여기서 지내. 내가 모든 것을 알아낼 때까지 절대 아무 데도 가지 마.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비난이 아닌 무거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대답을 듣지도 않은 채 방을 나섰다. 그의 목적지는 명확했다. 아버지의 저택이었다. 펜트하우스를 나선 서진우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망설임은 없었다. 그는 방금 전까지 아내와 아이들을 향해 쏟아냈던 분노가 사실은 자신을 향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지난 6년간 그는 의심 없이 아버지가 설계한 진실을 믿어왔고 그 거짓의 성 안에서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여겨왔다. 하지만 이제 그 성에 거대한 균열이 생겼고 그는 직접 진실의 맨 얼굴을 확인해야만 했다. 아버지가 머무는 평창동의 본가로 향하는 내내 그의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기억들이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있었다. 아버지가 건넸던 서류들 이솔에 대해 경멸적으로 내뱉었던 말들, 그리고 쌍둥이들을 바라보던 차가운 눈빛까지. 과거에는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충고와 배려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교활하게 짜인 거대한 연극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서씨 일가의 본가는 그 위세와 역사를 자랑하듯 웅장하고 고풍스러운 모습으로 그를 맞았다. 하지만 그 웅장함 속에는 사람의 온기 대신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가부장의 서늘한 권위만이 감돌고 있었다. 그는 곧장 아버지 서태만 회장의 서재로 향했다. 서태만 회장은 아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에도 놀란 기색 없이 묵향이 가득한 서재에서 붓글씨를 쓰고 있었다. 서진우는 어떤 서론도 없이 차가운 목소리로 본론을 꺼냈다. 권희솔 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 다른 세 아이들도요. 그 말에 화선지 위를 유려하게 흐르던 붓이 순간 멈칫했다. 하얀 종이 위에 검은 먹물점 하나가 번져나갔다. 서태만은 이내 평정을 되찾고 붓을 내려놓으며 혀를 찼다. 결국 그 간사한 여우가 꼬리를 드러냈구나. 대체 무슨 거짓말로 내 머릿속을 어지럽혔더냐. 하지만 오늘의 서진우는 과거의 유약한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의 분노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검사처럼 냉정하게 질문을 던졌다. 이솔 씨가 서명했다는 양육권 포기각서 원본 지금 보여주십시오. 서태만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헛기침을 했다. 그건 회사 법무팀 금고에 보관되어 있지 않으냐. 알면서 왜 묻는 게냐.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 서류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우의 추궁은 계속되었다. 이솔 씨에게 건넸다는 돈은 왜 제 계좌가 아닌 아버지의 비자금 계좌에서 나간 겁니까? 그녀는 왜 스위스 병원의 감염으로 입원해 있었던 거죠? 왜 제게는 이 모든 사실을 숨기셨습니까? 아들의 집요한 질문에 서태만의 얼굴이 서서히 불그락푸르락 변해갔다. 그는 평생 자신의 권위 아래 순종적이기만 했던 아들이 처음으로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놈 지금 애비에게 따져 묻는 것이냐. 이 모든 게 다 너와 우리 가문을 위해서 한 일이다. 그의 고함에 서진우는 코웃음을 쳤다. 가문을 위해서요? 아니면 아버지의 욕심을 위해서입니까? 마침내 궁지에 몰린 서태만은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책상을 손으로 내리치며 감춰왔던 본색을 드러냈다. 그래, 내가 했다. 내가 그 천박한 고아 계집을 치워버렸단 말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차가운 합리화만이 가득했다.
그는 핏줄도 근본도 없는 고아 며느리를 받아들일 수 없었으며 다섯 쌍둥이라는 스캔들이 아들의 앞길에 흠집을 낼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더욱더 충격적이었다. 나는 너를 위해 가장 건강하고 똑똑해 보이는 아들 둘을 골라 내게 주었다. 나머지 셋은 나중에 적당한 때를 봐서 처리할 문제였을 뿐이다. 그는 마치 물건을 고르듯 자신의 손주들을 선택하고 처리할 대상으로 여겼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SJ그룹과 서씨 가문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강변했다. 그 괴물 같은 논리를 듣는 동안 서진우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아버지를 향한 마지막 남은 존경심과 두려움이 경멸과 혐오감으로 변해 재가 되어 흩어지는 순간이었다. 지난 6년간 자신을 지배했던 것은 아내를 잃은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설계한 거대한 거짓말에 대한 맹신이었고 아버지를 향한 맹목적인 순종이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아버지는 가문을 지킨 게 아닙니다. 가족을 파괴하셨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서재를 나섰다. 등 뒤에서 아버지가 무어라 소리쳤지만 그의 귀에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에게 아버지는 이제 존재하지 않았다. 서진우는 서재 문을 닫으며 자신의 과거와도 문을 닫았다. 그는 텅 빈 복도를 걸어 나오며 6년 만에 처음으로 진실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제 그는 돌아가야만 했다.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끔찍한 죄에 진짜 피해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집으로. 서태만 회장의 저택에서 돌아온 서진우는 마치 영혼이 통째로 뽑혀나간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펜트하우스로 들어와 걱정스럽게 자신을 바라보는 권희솔과 다섯 아이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당신 말이 맞았어. 모든 게 거짓이었어. 라는 말만 힘겹게 내뱉고는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다. 그의 무너진 뒷모습은 그 어떤 설명보다도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었다. 어른들의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는 동안 5명의 아이들은 그들만의 작전 회의를 소집했다. 장소는 지안과 지호의 최첨단 놀이방. 아이들은 어른들이 스스로의 상처에 갇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른들은 너무 복잡해. 우리가 직접 나서야겠어. 카리스마 있는 지호가 회의의 시작을 선언했다. 아이들은 프로젝트 키메라와 프로젝트 피닉스를 통합한 프로젝트 피닉스 키메라라는 새로운 작전을 수립했다. 목표는 단 하나, 아빠와 엄마가 다시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각자의 천재적인 재능을 작전에 투입하기로 했다. 해커인 지안은 두 사람의 일정을 조작해 억지로 같은 공간에 있도록 만들고 과거에 행복했던 사진이나 영상을 찾아내기로 했다. 전략가인 지호는 전체적인 상황을 지휘하며 두 사람을 엮을 시나리오를 짜기로 했다. 예술가인 소은이와 미식가인 소준이는 두 사람의 감성을 자극할 음식과 분위기를 담당했다. 두 사람이 좋아했던 음식이나 특별한 추억이 담긴 장소를 재현하는 임무였다. 마지막으로 기계 천재인 소율이는 각종 기계 장치를 우연히 고장내 두 사람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함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맡았다. 5 아이들의 완벽한 공조 작전이 시작된 것이다. 첫 번째 작전은 다음 날 아침 바로 실행되었다. 각자 다른 약속을 위해 집을 나서려던 서진우와 권희솔은 펜트하우스의 전용 엘리베이터에 함께 탔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가 싶더니 층과 층 사이에서 덜컹거리며 멈춰 섰다. 서비스룸에 숨어있던 소유리가 노트북 화면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좁고 폐쇄된 공간에 단둘이 남게 된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한참 만에 서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죄책감으로 잠겨 있었다. 미안해, 이소라. 모든 것에 대해 정말 미안해.
그것은 그가 6년 만에 처음으로 건네는 변명 없는 진심 어린 사과였다. 이솔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사과를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각자 비서와 인솔 교사로부터 긴급 가족 회의가 있다는 메시지를 받고 다이닝 룸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각한 회의가 아닌 촛불로 로맨틱하게 장식된 2인용 저녁 식탁이었다. 웨이터 복장을 한 5 아이들이 나란히 서서 그들을 맞았다. 소준이가 셰프처럼 낭낭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의 메뉴는 7년 전 레스토랑 라런의 코스 요리를 재현한 것입니다. 그곳은 두 사람이 처음으로 데이트했던 레스토랑이었다. 어색함 속에서 시작된 식사는 추억이 담긴 음식 맛에 서서히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 두 사람은 지난 6년간의 고통 대신 그 이전에 행복했던 시간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비록 서툴렀지만 그것은 분명한 시작이었다. 아이들의 작전은 며칠 뒤 정점을 찍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을 때 지안이 새로운 미디어 서버를 테스트한다며 거대한 스크린을 켰다. 그러자 화면에는 예고도 없이 두 사람의 결혼식 영상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날에 두 사람 서로를 향한 사랑의 서약 그리고 첫 댄스. 5 아이들은 처음으로 부모님이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를 눈으로 확인했다. 이솔은 영상을 보며 자신이 잃어버렸던 과거의 행복했던 모습을 애도하듯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서진우는 그녀의 눈물을 보고 심장이 부서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는 이 모든 행복을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어리석음이 망가뜨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영상이 끝나고 거실에는 이솔의 조용한 흐느낌만이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서진우는 천천히 소파에 앉은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 위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몸이 순간 굳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그의 손길에 살짝 기대듯 힘을 풀었다. 그것은 6년 만에 첫 번째 위로였고 얼어붙었던 두 사람의 관계가 마침내 녹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작지만 희망적인 신호였다. 어깨를 위로하던 작은 손길 하나가 서진우와 권이솔 사이에 얼어붙어 있던 6년의 빙벽을 깨는 첫 균열이 되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로를 원망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공동의 적이자 모든 비극의 원흉인 서태만 회장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들의 관계는 연인이나 부부라기보다는 소중한 것을 되찾기 위해 뭉친 견고한 동맹에 가까워졌다. 펜트하우스의 서재는 이제 그들의 작전 지휘 본부가 되었다. 이솔은 마침내 자신이 스텔라 박사로서 발표했던 기술의 정체에 대해 털어놓았다. 아스트레아 매트릭스는 SJ그룹의 프로메테스와 유사한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프로메테스의 근간이자 뿌리였던 6년 전 그녀가 박사 학위 논문으로 준비하던 바로 그 연구였다. 아버님은 저를 당신의 인생에서만 지운 게 아니에요. 그는 제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모든 학문적 직업적 흔적까지 지우려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빼앗긴 자의 깊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서진우는 자신이 지난 6년간 쌓아 올린 성공이 사실은 아내의 도둑맞은 미래 위에 세워진 것이었음을 깨닫고 참담한 심정에 휩싸였다. 그의 죄책감은 이제 서태만 회장을 향한 결연한 적개심으로 변모했다. 두 사람은 단순한 폭로만으로는 그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언론과 재계를 주무르는 서태만 회장의 막강한 힘 앞에서 그들은 가장 확실하고 공개적인 무대에서 그를 심판해야만 했다. 그들이 선택한 전쟁터는 바로 며칠 앞으로 다가온 SJ그룹의 정기 주주총회장이었다. 아버지는 그 자리를 자신의 왕권을 확인하는 대관식으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대관식을 그의 처형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서진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들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솔은 진실을 밝힐 창이었고 서진우는 SJ그룹의 내부를 꿰뚫고 있는 방패였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최강의 비밀 병기가 있었다. 두 사람은 아들 지안을 서재로 불렀다. 6살 아이에게 감당하기 힘든 진실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제는 모두가 함께 싸워야 할 시간이었다. 아들아, 할아버지가 엄마와 우리 모두에게 아주 나쁜 짓을 했단다.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너의 도움이 필요해. 지안은 어린아이답지 않은 진지한 눈빛으로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뭘 하면 되죠? 아이의 눈에는 이미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한 총명함이 번뜩이고 있었다. 서진우는 아들에게 할아버지 서태만 회장의 개인 서버에 침투해달라고 부탁했다. 작전명 즈스의 심판이 시작되었다. 지안의 작은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서태만 회장의 서버는 초롱성이었지만 지안에게는 놀이터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데이터가 보관된 폴더에는 케르베로스라 불리는 하드웨어 키와 연동된 3중 보안 시스템이 걸려 있었다. 지안의 해킹이 처음으로 벽에 부딪혔다. 그때 지안의 등 뒤에서 기계를 만지작거리던 소율이가 화면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오빠, 이건 소프트웨어 문제가 아니야. 물리적인 보안키를 무력화시켜야 해. 내가 만든 EMP 발생기로 서버실에 순간적인 과부하를 주면 0.5초 정도의 빈틈이 생길 거야. 쌍둥이 오빠와 동생의 천재성이 처음으로 완벽한 시너지를 발휘하는 순간이었다. 다른 아이들 역시 각자의 방식으로 작전에 힘을 보탰다. 소은이는 작전의 전체적인 흐름을 동화책처럼 그려 모두가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고, 소준이는 밤을 사우는 작전팀을 위해 영양 만점의 간식을 끊임없이 만들어 날랐다. 5 아이들은 흩어져 있을 때도 천재였지만 함께 뭉치자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완전체가 되었다. 마침내 결전의 날 주주총회 이틀 전, 소율이 만든 소형 드론이 SJ그룹 서버실 근처에서 EMP를 터뜨렸고,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은 지안이 케르베로스의 마지막 방어벽을 뚫는 데 성공했다. 그는 할아버지의 비밀 서버 안에서 비상계획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발견했다. 지안은 부모님을 불렀다. 그의 얼굴은 아이답지 않게 굳어 있었다. 그는 폴더 안에 한 이메일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6년 전 서태만 회장이 자신의 법무 대리인에게 보낸 이메일이었다. 거기에는 조작된 양육권 포기, 각서와 돈의 전달 계획, 그리고 다음과 같은 소름 끼치는 마지막 지시가 적혀 있었다. 권희솔의 모든 학문적 연구적 데이터를 인수하거나 삭제할 것. 그녀는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반드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그들이 찾던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 건이었다. 이메일을 읽는 서진우와 권희솔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틀 후 그들은 서태만 회장의 왕국 심장부에서 그의 모든 거짓과 죄악을 만천해 공개할 것이다. SJ그룹의 정기 주주총회장은 거대한 권력과 야망이 부딪히는 전쟁터와도 같았다. 양복을 입은 수백 명의 주주와 이사진, 그리고 언론의 시선이 모두 단상 중앙에 앉은 서태만 회장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평생을 군림해온 제왕답게 자신만만한 미소와 함께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그의 아들 서진우는 그 옆에서 굳은 표정으로 앉아 마지막으로 순종적인 아들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다. 서태만 회장은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를 SJ그룹의 칼카시 미라이 도시대 쇼카이시, 지분노 리데의 십부오 교조시다.彼は 最近のアストレアラボからの挑戦をブルミスローンヘプニンと移植し、SJ グループの図書的な技術力が最終的には勝利するだろうと断言した。で、彼の演説は自身の権力を再確認し、グループ内での支配をさらに強固にするための壮大な書だった。
그가 프로젝트의 최종 단계에 대한 발표를 마치고 의결을 위한 투표를 선언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육중한 강당의 뒷문이 활짝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고요하지만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며 서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스텔라 박사의 모습이 아닌 단정하고 기품 있는 권이솔의 모습이었다. 장내에는 불길한 침묵과 함께 술렁임이 퍼져나갔다. 권이솔은 그 모든 시선을 오롯이 감당하며 망설임 없이 단상을 향해 걸어왔다. 서진우가 눈짓으로 경호원들을 제지했다. 그녀는 단상 위로 올라와 서태만 회장의 옆에 있던 마이크를 잡았다. 회의를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이 회사의 미래를 논하기 전에 주주 여러분과 회장님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 제 이름은 권이솔입니다. 그 이름이 울려 퍼지는 순간 객석에서는 거대한 파문이 일었다. 서진우의 죽은 줄 알았던 아내 6년 전 스캔들과 함께 사라졌던 바로 그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서태만 회장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갔다. 권이솔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다. 그녀의 뒤편 거대한 스크린에는 프로메테스가 시작되기도 몇 해 전에 이미 완성되었던 그녀의 박사과정 연구 논문이 떠올랐다. 그 안의 데이터와 이론은 프로메테스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녀는 담담한 목소리로 자신의 지적 재산이 어떻게 도둑맞았는지를 설명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 서태만 회장이 변호사에게 보냈던 그녀의 모든 흔적을 지우라고 지시했던 바로 그 이메일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서태만 회장님은 저를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저라는 사람 자체를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들려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피해자를 넘어선 생존자의 강인함이 담겨 있었다. 서태만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 이 모든 건 우리 그룹을 음해하려는 저 여자의 모함이다, 경비원.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은 스크린에 떠있는 명백한 증거와 한 여인의 처절한 고백에 압도당해 있었다. 권이솔은 그의 발악을 차갑게 외면하며 자신의 마지막 증거를 내놓았다. 서태만 회장님은 제가 낳은 아이들이 가문의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에게는 제가 아이들을 버렸다고 거짓말을 했죠. 주주 여러분, 지금부터 서 회장님께서 그토록 숨기려 했던 수치스러운 스캔들의 실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가 손짓하자 무대 옆에서 5명의 아이들이 손을 잡고 걸어 나왔다. 서지한, 서지호, 권소은, 권소율, 권소준. 똑같은 얼굴을 한 총명하고 아름다운 5명의 아이들. 아이들은 엄마의 곁에 나란히 서서 차가운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 광경은 강당 안에 떨어진 거대한 폭탄과도 같았다. 서태만의 거짓말과 잔인함을 증명하는 그 무엇보다도 강력하고 살아있는 증거였다. 강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함을 쳤고 서진우가 미리 포섭해둔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궁지에 몰린 서태만은 무어라 변명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거대한 소음 속에 묻혀버렸다. 그의 제국이 그의 발밑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서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아버지를 향한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최대 주주이자 대표 이사로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서태만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긴급 발의합니다. 또한 이 모든 증거 자료를 즉시 검찰에 제출할 것입니다.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하는 가장 완벽한 반역이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불신임안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평생을 군림했던 늙은 제왕은 보안 요원들의 손에 이끌려 자신이 지배하던 무대에서 초라하게 끌려 내려왔다.
무대 위에는 권이솔과 서진우가 5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채 굳건히 서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길고 길었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다. 주주총회의 극적인 사건은 한 시대의 종말이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서태만 회장은 아들과 며느리의 손에 의해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왕좌에서 끌어내려졌다. 그는 기업 기밀 유출, 업무상 배임, 그리고 권이솔을 협박하고 아이들을 갈라놓은 혐의 등으로 즉시 검찰에 구속되었다. 한때 재계를 호령했던 늙은 사자의 시대는 그렇게 허무하고도 당연한 끝을 맞이했다. SJ그룹은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서진우는 약속대로 대표 이사직에서 물러났지만 최대 주주로서 회사의 정상화를 이끌었다. 그는 권이솔을 기술부문 총괄 책임자로 공식 임명했고 그녀의 도둑맞았던 연구는 프로젝트 아스트레아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두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이제는 회사를 위한 최고의 파트너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기 시작했다. 세상의 관심은 온통 5 쌍둥이 천재들에게 쏠렸다. 아이들의 이야기는 한 편의 영화처럼 대중들에게 알려졌고 그들은 역경을 이겨낸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서진우의 차갑고 텅 비어있던 펜트하우스는 이제 5 아이들의 에너지와 웃음소리로 가득 찬 따뜻하고 소란스러운 보금자리로 변해갔다. 새로운 가족의 삶은 혼란스럽지만 아름다웠다. 기계 천재 소유리는 시도 때도 없이 집안의 가전제품을 분해해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었고 예술가인 소은이는 집안의 벽을 거대한 캔버스 삼아 멋진 벽화를 그렸다. 미식가 소준이는 주방을 자신의 실험실 삼아 분자 요리를 연구했고 쌍둥이 지안과 지호는 각각 집안의 인공지능 시스템과 아빠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해킹하며 자신들의 능력을 시험했다. 서진우와 권이솔은 이 5명의 특별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때로는 다투고 또 함께 웃으며 서서히 부모가 되어가는 법을 배워나갔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에 집중했다. 두 사람의 관계 역시 아이들이라는 강력한 접착제 덕분에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이솔은 서재에서 낡은 사진 조각을 들여다보고 있는 서진우를 발견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반쪽과 그녀가 오르골 상자에 간직해온 반쪽. 두 사람은 말없이 각자의 사진 조각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았다. 6년의 세월을 건너 마침내 하나의 사진이 되었지만 그 가운데에는 선명한 찢어진 자국이 남아있었다. 이 사진 속에 우리는 이제 없는 사람들이겠죠. 이솔이 나지막이 말했다. 서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2개의 사진 조각을 다시 집어 이솔의 오르골 상자 안에 함께 넣었다. 과거를 버리지는 않되 이제는 그 과거를 추억으로 묻어두겠다는 그들만의 조용한 의식이었다. 이제는 지금의 우리를 위한 새로운 사진이 필요해. 다음 주말 그들은 전문 사진사를 집으로 불렀다. 7명의 가족이 함께 찍는 첫 가족 사진을 위해서였다. 5명의 천재 아이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완벽한 사진을 찍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터져나오는 웃음과 장난은 그 어떤 완벽한 사진보다도 더 값진 것이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몇 달의 시간이 흐른 어느 주말 아침. 펜트하우스의 주방은 전쟁터처럼 소란스러웠다. 서진우는 서툰 솜씨로 팬케이크를 태우고 있었고 이솔은 그의 얼굴에 묻은 밀가루를 닦아주며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양자 역학에 대해 토론하거나 시럽을 더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었다. 그 아름다운 혼돈의 한가운데에서 서진우와 권이솔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과거의 열정적인 사랑이나 지독한 원망 대신 함께 고난을 헤쳐나온 동지애와 이 소중한 가족을 함께 지켜나갈 파트너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서진우가 다가가 그녀의 뺨에 묻은 밀가루를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 소박하고 다정한 손길,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완벽한 동화가 아닌 이제 막 첫 장을 넘긴 시끄럽고 정신없지만 사랑으로 가득 찬 한 가족의 새로운 시작일 뿐이었다.